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 정책 방향, 무엇보다 경제 안정에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18조 원 규모의 경기 보강 패키지와 민생 신속 지원 프로젝트까지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경제 정책 방향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세부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죠. 권혁준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25년 경제 정책 방향 오늘 그 내용 하나씩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작년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한국 경제 수출을 한번 매조지를 하고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목표로 한 7천억 달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6,800억 달러가 넘는 수출로서는 최고의 한 해를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수출 최대 금액을 달성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6,838억 달러를 이제는 기록을 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사실 정부가 정했던 7천억 달러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역대 최대 금액을 찍었거든요. 이게 기존에가 2022년도였습니다. 최대 수출액이 그때 6,836억 달러였는데 이때보다 더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이제 사실 고무적인 것이 2022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는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무역 적자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수출도 잘 되고 무역 흑자까지 동시에 달성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이제는 작년 2024년도의 수출액이 그 정도로 이제 증가됐고요. 지금 차트에 보시다시피 6,838억 달러, 우리 돈으로 보면 무려 1,006조 원입니다. 네, 1,000조 원이 넘죠. 네, 그래서 1,0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이제 수출액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15대 주요 수출 품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8개가 수출이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 이미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해서 바이오시밀러에 관심 있는 관련된 이제는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K푸드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식용도 굉장히 수출이 잘 됐고요.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과자류 이런 것도 굉장히 수출이 잘 됐는데, 반도체가 또 역대급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D램이라든지 레고시 반도체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있었어도 고부가가치적인, 그러니까 HBM이라든지 DDR5 중심으로 수출액이 좀 늘어났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차트에 보시다시피 반도체 보면은요, 일단은 43%나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419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소폭 감소됐어요. 그래도 사실 우려가 있었거든요. 자동차는.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는 11월에 폭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폭설의 우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부품들이 수급이 안 됐던 부분들, 노사와의 합의가 안 돼서 파업이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수출에 대해서 자동차 수출에서 우려스러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으로 이제는 수출액이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9대 수출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 아세안 이런 쪽에서 수출 지역이 계속적으로 수출액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도 이번에 좀 확인이 됐어요. 특히 대중국 수출 봤을 때 6.6% 증가했고요. 대미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1,278억 달러 정도 나왔는데 이게 사실 7년 연속 최대치 사실 수출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또 걱정이 돼요. 한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2기가 돌아오면 또 이거 갖고 트집을 잡을까 봐. 워낙 우리가 수출을 잘해서 잡겠죠. 네. 워낙 미국 쪽으로 우리가 수출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눈에 띕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작년 한 해의 수출액이 굉장히 잘 됐고, 그다음에 똑같이 발표된 게 12월 수출액입니다. 또 12월 날 본다 그러면 6.6% 증가가 됐어요. 수출액이 한 613억 달러 기록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석유화학, 반도체 중심으로 크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그다음에 무역 수지는요 무려 19개월 연속 흑자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아마 트집을 잡을 것 같지만 그 잡아도 우리가 수출로서 더 압도해야 되는 그런 올해 한 해를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 정도라면 우리가 작년로 규모만 보면 수출로도 꽤, 왜냐하면 수출에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원자재 수출하는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순위도 꽤 높아졌을 것 같은 생각 들거든요. 맞습니다. WTO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1월에서 이제 9월까지의 통합산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수출 순위가 6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8위였다가 이게 2단계 더 점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는 10대 수출국 중에서 수출 증가액으로 본다 그러면 그 증가율로 본다 그러면 최대치예요. 이런 어떤 수출 주요국 중에서 그 정도로
빠르게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중심으로 그다음에 선박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수출 상승을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눈에 띄고 또한 뭐 바이오도 있죠. 그다음에 농수산도 네. 뭐 음식료도 마찬가지고요. 수출액에 그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수출액을 기록을 했고 거기에 이제 무역 흑자까지 기록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권혁준 평론가는 아니겠지만 이제 제가 어릴 때는 그런 표현 많이 썼거든요. 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저도 나라. 그때 그래요? 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 경제가 세계 6위의 수출 국가까지 온다는 정말 대단한 기술력의 나라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일본과의 대결도 실은 초미의 관심사였고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 경제인사이트에서도 일본과 수출 대결 많이 보도를 해드렸었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못 미쳤습니다. 조금요? 네. 사실 이제 격차가 많이 줄긴 줄었어요. 이 격차가 한 202억 달러로 이제 격차가 줄긴 줄었어도 역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은 이게 이 수출액 기준을 본다 그러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 격차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격차가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보시면 632억 달러, 그 다음에 쭉 보시면 850억 달러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2024년도 봤을 때 한 202억 달러로 이제 좁아졌는데 이게 2010년도부터 21년도까지 거의 10년 동안 이 격차가 1,000억대였어요. 사실 1,000억 달러 정도가 벌어져 있었다가 이게 202억 달러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저는 분명히 역전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그 정도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또 당면한 우리 경제가 당면한 환경이 있죠. 아시겠지만 통상 환경, 뭐 지금 트럼프 2기가 도래하면서 불확실성이 좀 커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환경은 또 달라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 정책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대책이 나왔는데요. 무역보험 공급 규모를 250조 원 이상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출 중소 중견기업에 1,000조 원의 그 집중 지원을 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수입 자금 대출 보증도 되고요. 환변동 보험 한도 150%까지 상향을 하기로 발표를 했고 환변동 보험료도 특별 할인 들어갑니다. 최대 30%까지 이제는 할인이 들어가고 수출 뭐 페어죠. 그러니까 상담의 전시회를 열어갔고요. 300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출의 모멘텀을 더 살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는 이렇게 얘기하죠. 민간 원팀으로 함께 일해왔고 또 앞으로도 올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국가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수출 장려를 통해서 기업들을 힘쓰기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정부가 우리 중소 중견기업에 특별하게 100조 원대 지원도 있다는 것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2025년 경제정책 방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성장률이 1.8%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전망치를 좀 많이 낮췄거든요. 경제 여건을 좀 어둡게 평가한 거겠죠. 어떤 이유들이 좀 있는지 1.8%까지 성장률까지 합쳐서 좀 총평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추산을 했을 때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을 1.8% 성장할 거야라고 이제는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대내외 이제 국가 기관들 봤을 때도 한 그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유를 봤을 때 대내적인 불확실성이 작년보다 더 심해질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통상 압박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이미 뭐 아시겠지만은 과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과연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압박을 어느 정도로 할지 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이런 어떤 통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또한 외환 시장도 좀 불안함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정부가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하죠. 복합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는 채광 경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 채광 경기에 대한 이 체감도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고물가 고금리 상태였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데미지가 좀 누적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비 부담 여전히 좀 그랬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도 경제 전망 정부가 이제는 내놨는데
밝혔는데요. 성장률을 이제 1.8%, 민간 소비도 이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도 사실상 좀 줄어들었고 수출은 사실 6% 정도 이제 성장 이렇게 봤다가 7월 대비해서 7월 달에 나왔을 때 경제 전망과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1.5%로 이제는 줄여왔고요. 설비 투자도 이제는 한 3.8%에서 2.9%. 일자리 창출이 원래 17만 명 정도 증가할 거라 보았는데 이번에 이제 수정 전망치 내려오면서 12만 명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확실히 2025년도에 대해서 경제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성 증대, 그다음에 내수 부진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8%의 경제 성장률 그 이면에는 역시 불확실성이라는 맞습니다. 키워드가 올 한 해를 지배할 것 같고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반대로 생각해서 의외로 트럼프 2.0 시대에 불확실성이 거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약진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서 이제 총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4가지 정책 분야를 보면 첫 번째가 민생 경제 회복, 대외 신인도 관리, 세 번째가 통상 환경의 이 불확실성, 트럼프 2.0 시대에 대한 대응, 마지막에 우리의 압도할 수 있는 분야죠. 산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나눴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첫 손에는 민생 경제 회복을 꼽았습니다. 자, 우리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하나씩 이 분야별로 들어가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첫 번째 또 가장 중요한 게 민생 경제 회복 아니었었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정부의 지원책들 하나씩 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이제 정부는 밝혔고요. 그 중에 본다 그러면 이제 규모와 속도를 더 빠르게, 더 넓고 빠르게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민생 신속 지원 프로젝트를 이제는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체감도 제고까지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예.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상반기에 추가 소비 소득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사실상 이제 5% 더 이상 쓰게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카드입니다. 소비를 더하게 된다 그러면 20%의 추가 소득 공제를 해주는 거죠. 이제 별도 한도로 해서 100만 원 한도로 해서 이제 정해놨고요. 그다음에 내구재 소비 촉진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내구재 촉진 초빈 3종 세트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아마 내구재 딱 하시면 아시겠지만 뭐 자동차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렇게 비싸고 오래 가는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자동차입니다. 상반기 내에 이제 출고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출고분에 대한 자동차에 대해서 이 개소세 30% 인하 정책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눈에 들어오고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가전도 있습니다. 이제 취약계층 한도로 해서 이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지원 서비스가 있거든요. 요거 원래 계속되던 건데요. 이번에 좀 한도를 더 늘렸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 보시는 중에서 다자녀라든지 아니면 출산가구라든지 대가족이다. 그러면요. 원래는 10%의 뭐 고효율 가전 환급이 되는데 15%까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소비 촉진 아까 말씀드렸죠. 20% 추가 소득 공제에 30% 인하의 개소세. 그다음에 노후차 교체 시 70%까지 인하되는 부분이 있고요. 관광 활성화도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 장 신규 배포를 하게 되고 무엇보다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6만 5천 명에서 15만 명 확대가 되는데 근로자가 20만 원 내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직장, 그러니까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에서 40만 원에 사실 휴가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중소기업들 많이 활용하는 건데 대상자가 15만 명으로 더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소비 회복, 관광 활성화, 건설 지역 경기 부양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도 나오는데요. 네. 공공주택 당연히 민간 임대주택 13만 8천 호가 착공이 되고요.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월세 세액 공제가 허용이 됩니다. 이게 원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따로 사시는 맞벌이 부부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부들 이제는 월세 세액 공제 가구 한도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된다는 거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 그래서 K패스 신규 가입자 360만 명 확대로 해서 사실상 이런 것도 더 확대가 되고 가전료 할인율도 50%까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서민 경제를 위해서 그다음 민수 그러니까 내수를 위해서 굉장한 소비 진작 정책들을 내놨다고 평가를 해봅니다. 예, 권평론가님 저기 아까 항목 중에서 맞벌이 주말 부부가 이제 맞벌이니까 특히 주말 부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월세를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월세 세액 공제라는 또 그런 주거비 지원이 있는데 주거비 쪽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여기만 좀 따로 떼어놔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현실적인 대책들이 나왔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주말 부부에 대한 세액 공제를 넓혔습니다. 각각 해주죠. 예, 맞벌이인데
따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따로 사시는 맞벌이 부부에게 현재는 안 됐습니다. 이게 가구 합산이 되다 보니까 안 됐는데 이제는 각각 세액공제가 된다는 거죠. 물론 가구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선 되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각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잘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중소근로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 1년 이상 장기간 미임대된 공공임대 주택에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협약을 맺었거든요. 지금 뭐 공공기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와 이런 것들도 눈에 띄고요.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지원 정책이 나왔는데 주거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급 가구에 대해서 수선비를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재해를 당했거나 그러면 수선해야 될 게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선비 단가 경보소 같은 경우가 457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59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선비도 사실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전세 임차인도 있는데요. 이것도 좀 문제였습니다. 필드에서. 그러니까 대안대출 됐을 때 한마디로 이제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나의 전세 대출에 대해서 대안대출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사실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았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 가다 보니까 안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것도 된다라는 거죠. 내가 전세금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맞아요. 대환이 된다. 그렇죠. 예, 네.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으로 이동해도 이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좀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민생 회복에 정말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프로그램 보고요. 뭐 이건 또 우리가 하나씩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요. 이거는 막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씩 이렇게 정부가 드는 것들을 찾아서 누려야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항목이 대외 신인도 관리였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역시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 아니겠습니까? 어떤 맞습니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뭐 인프라 환경이라든지 환경 자체를 좀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 정책을 보면은 현금 보조 지원 한도를 늘려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5에서 20%포인트씩 한 구조로 상향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보고 아니 왜 현금 보조 외국인한테 해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사실상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R&D 센터 투자한다든지 국가 첨단 기술을 투자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외국인 투자 자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 투자라든지 R&D 사업에 투자한다. 여기에 정부가 이제 현금 지원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외자 유치가 되겠죠. 달러도 유입이 될 거고요. 환율에도 안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상 정부가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제 지원도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사실상 그 시설을 지으려고 그러면 자본재에 대해서 세금이 들어가는데 뭐 관세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면을 해줍니다. 최대 7년까지 이제 감세를 해주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정주 여건 개선이에요. 저는 이게 좀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도 이제 외국 나가서 많이 주재원들이 있지만은 또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주재원들로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 가족들도 생활하게 되는데 정주 여건이 좋지 않으면 한국 올려가지 않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썼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살 수 있도록 투자 기업들이 안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코트라가요. 외투 기업 소속 주재원 가족 대상으로 인해서 이런 정착 지원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가족들이 와도 주재원들이 와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이제는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번 뭐 정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잠재적 리스크 관리도 같이 발표했는데 PF 대출이죠. 60조 원 규모의 이제 PF 대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은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 증시를 정말 역대급으로 매수했잖아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자본시장 선진화 작업, 이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밸류업 프로그램 올해도 계속 가는 거 맞죠? 어떤 맞습니다. 내용들이 있습니까? 세제 지원 패키지를 밝혔습니다. 이거는 이미 뭐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얘기고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주주환원 촉진 세제 지원이죠. 이게 뭐냐면 아시겠지만은 주주환원 증가 금액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서 법인세 5%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가 됐었을 때 나왔을 때 화제가 됐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이 세제 지원 패키지에 들어가 있고요. 또한 배당
증가 금액 저율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합산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 된다는 네. 거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좀 혜택이 크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매력적으로 저는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ISA 계좌죠. 납입 한도가 늘어나고 비과세 한도도 확대가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연 2천만 원, 총 1억 원 되잖아요. 이게 4천만 원도 더 확대가 됩니다. 또 한 가지가 국내 투자형 ISA 계좌를 만들어주겠다. 요거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납입 한도가 4천만 원에 사실상 국내 상장 주식, 뭐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 신설되는 부분 이런 그렇죠. 것들도 저는 굉장히 좀 잘 나아졌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부가 세제 지원 혜택을 늘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역시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자, 쉽게 말해서 트럼프 2.0 시대에 대한 무역 환경에 대한 대응인데요. 정부도 정말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360조 원 규모의 이게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금융 지원도 딱 지금 실탄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이 세 번째 통상 환경에 대한 대응도 한번 살펴보죠. 지금 통상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전판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제는 사실상 합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수출 지원 항목에서 금융 지원을 나오는데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최대입니다. 360조 원을 사실상 무역 금융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재정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최대 수출 지원 예산이 원래 1조 1천억 원이었는데 이게 2조 9천억 원 정도에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신사업 수출을 박차를 다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태고요. 세정도 있습니다. 세정 지원도 있는데 수출 중소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매출액 대비해서 수출이 50% 넘어가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수출 중심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 부가세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게 세무조사를 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정부가 밝혔거든요. 그래서 정기 세무조사도 제외시킨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한 인센티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 프로그램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도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공급망 안정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국내 생산 지원 확대라든지 마지막으로 핵심 광물 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도 같이 나왔어서 정말 우리나라의 이제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수출 중심에 있는 기업들을 기살리게 좀 나섰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올해 경제 정책 방향 네 번째 분야는 바로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과거에는 정부가 끼지 말아라. 민간 섹터는 그대로 돌아라고 했는데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나라든 민관, 정부가 다 합쳐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우리도 이번에 정말 민관이 손을 잡고 압도적인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가버넌스로 나왔던 것이 사실상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가 이름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민관 합동회의로 이제 개편을 했습니다. 저래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투트랙인데 현행의 업계의 현황을 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조 개선 과제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과제가 만들어져는 이 투트랙을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이제는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으로 둘 다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은 뭐냐 그러면 먼저 정책을 발표하고 그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추진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고 바텀업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이제는 업계 현장에 나가서 뭐가 불만이고 뭐가 어렵냐. 들어보고 나서 정책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탑다운과 바텀업 이런 투트랙의 방식을 이번에 이제는 이끌어가겠다. 이런 방식으로 과제 발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력 산업 혁신으로 본다 그러면 반도체, 패권 경쟁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더 늘려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세제도 지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뭐 삼성전자 민간에서 36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했거든요. 지금 엄청난 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들어가는 게 사실 전기거든요. 그래서 송전선 지중화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기업 부담분에 대해서 국가가 절반 이상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이런 것들은 진짜 기업의 기살리기로 딱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도 눈에 띄고 그다음에 조선 MRO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2차 전지 부분에서도 실제적으로 이제 IRA 혜택 축소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 발언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띄고 마지막으로 이제 AI, 바이오, 양자, 특히 이제 양자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 전략 사업으로 정해서 사실상 이제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 이 하반기에 저는 이거 굉장히 환영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5년 경제 정책 방향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권혁중 경제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